한번 출석을 불러봅시다. 도윤스 네 오셨고요. 체린스 오셨고요. 찬호 늦게 온다고 했고, 지우 왔고요. 준수 왔고요. 보너스 왔고요. 아직 소유스 아직 안 왔고요. 근데 그럼 예전이랑 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현우라는 애가 새로 왔고요. 뭔 현이에요? 현우 하긴 어린애예요. 아, 네. 초딩입니다. 책 시도합니다. 책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126페이지 준비됐죠? 도윤 준비됐죠? 오케이. 자 126페이지 이렇게 오늘 요거 다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 챕터 넘어가야 돼요. 자 부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의 정저 성질입니다. 물질의 정저 성질을 보게 텐데. 자, 우리는 저번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정저 성질,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냐 통하지 않냐를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정저 성질이라고 봅시다. 전기 전도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물질 평가할 때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부도체와 반대로 전기가 통하는 물질 우리 뭐라고 부르지? 도체라고 불러요. 도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부도체라고 하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뭐 고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부도체가 되는 거고, 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속 같은 것들이 바로 도체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전기가 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기가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자 이동입니다. 전자 이동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부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요. 얘는 반대로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전자의 흐름을 갖고 이야기해. 근데 그 전자가 흘러가려면 흘러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놀고 있는 전자가 있어야 돼요. 남는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 남는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 부도체는 그 자유전자가 없어요. 자유전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도체입니다. 반면에 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되는데, 그 전기 전도성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도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금속인데, 이 금속들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속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금속은 저번에 설명했듯이 얘네는 금속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얘는 금속 양이온하고 그 금속 양이온 주변을 떠돌고 있는, 빙빙을 돌고 있는, 지만들 막 나대고 있는 전자들이 있어. 그 전자를 바로 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자유전자가 지네 마음대로만 나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어려워 죽겠습니다. 예, 나중에 올 때 뭐 어떻게 골라 그러나. 예.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도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없단 말이야. 자유전자가 없는데 왜 자유전자가 없냐면 자유전자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는 전부 다 공유결합을 해요. 얘네는 공유결합을 하고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전자 하나 나도 전자 하나 같이 쓰자라 그래서 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대부분의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대부분 공유전자 쌍을 만듭니다. 공유전자 쌍을 만들고요. 이 공유전자 쌍을 만들기 때문에 남는 전자가 없어.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해요. 그 대표 예로 뭐 어떤 게 있을까? 요거에 대표 예. 다이아몬드가 있겠지?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소는 원자가 전자도 4개란 말이야. 하나, 둘, 셋, 4개인데 얘가 전부 다 주변에 있는 다른 탄소와 같이 공결하고 형성해요. 이렇게. 그래서 옥새 규칙을 맞추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남는 호전자가 없고 전부 다 공유 전자쌍으로 묶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안 나타나요.
반대로 흑연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있으면 내가 원자가 전자가 4개란 말이야. 하나, 둘, 셋, 4개인데 얘는 공기력을 3번 해요. 그리고 남는 홀전자 하나 남아. 그러니까 전기 전성을 갖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기억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도체의 대표 예로서는 다이아몬드를 보시고요. 그 대표 예로는 흑연이 있습니다. 흑연이 있어요. 자, 이거 기억나죠? 요거 중학교 과정에 안 나와. 근데 영재나 과거에서는 이게 문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왜 똑같이 탄소 구성된 흑연과 다이아몬드인데 왜 다이아몬드는 전기 안 통하고 흑연은 전기 통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봐라.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 번째.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형태가 되겠죠?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도체가 되는 거야. 오늘 주제입니다. 반도체. 이거 저번에 설명했어. 좀 오버랩 시키는 거야. 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입니다. 얘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형태. 중간을 바로 도체라고 부르니까 약간의 전기 정성을 갖긴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걸 마찬가지야. 전기 잘 안 통해. 잘 안 통하는데 외부 조건에 따라서 전기적 성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야 반도체 뭐야? 실제 과거 이번에 면접에서 그 질문 받았을 때 학생 한 명이 야 반도체가 뭐야? 물어봤어요. 첫 번째 도체 물어봤겠죠? 그다음에 부도체 물어봤어. 그다음에 반도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반도체 그 삼성. 자, 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야. 주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정기적 성질이 바뀌는 물질, 정기적 성질이 바뀌는 물질을 바로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의 대표 예로서 뭐가 있냐면 규소라든가 저만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전기가 일부 통할 수 있어요. 안 통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하게 되면 이제 저만륨이나 규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규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복습해 봅시다. 자, 규소, 도윤아? 규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지? 예,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탄소까지 갔고요. 예. 14번째, 14번입니다. 자, 14번이면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됐을까? 2, 8, 4 이렇게 되겠지? 얘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얘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입니까? 4개야. 그럼 얘는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를 원소기호 주변에다가 전자 정을 표시하죠? 루이스 전자dom식이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럼 얘는 홀 전자 4개입니다. 그럼 얘가 공개를 몇 번 할 수 있어? 4번 할 수 있겠지. 여기에 또 다른 규소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규소가 와서 얘랑 같이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여기 규소가 오겠죠? 와서 얘랑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또 다른 규소가 오겠죠? 여기에. 그래서 또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 또 규소가 또 오겠죠? 전자를 공유하고요. 규소가 또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규소가 옥대 규소 만들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결합했지만 또 다른 규소가 와서 얘랑 공격을 하겠지. 이렇게. 전자를 내어주고 같이 쓰자. 전자 내어주고 같이 쓰자. 전자 내어주고 같이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역시 옥대 규소를 만들시키겠죠.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전자쌍을 결합선의 형태로 그리면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규소가 결합하고요. 여기 결합하고 여기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하고 여기도 규소, 여기도 규소, 여기도 규소, 여기도 규소 이런 식으로 계속 번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퍼져 나가는 거야. 이런 형태 된 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 불러? 반도체라 불러요. 반도체. 그러면 선생님 얘는 그러면 다 공유를 하게 되니까 홀 전자가 없잖아요. 근데 홀 전자가 매우 적은 양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쭉 사방팔로 쭉 가요. 쭉 가면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여기 규소가 없어요. 근데 어디 가다 끝날 거 아니야. 끝나게 되면 여기에는 결합 형성하지 못하고 맨 끝에는 그냥 홀 전자가 하나씩 남아 있겠지. 이렇게. 맨 귀퉁 부분에는 홀 전자가 하나씩 남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지? 바로 이 홀 전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 접수가 가는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크게 양쪽으로 퍼져 있으면 이 전체 규소의 숫자에 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자유전자 수, 홀전자, 자유전자 수는 많을까 적을까? 조인이 많을까 적을까? 매우 적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네는 본체와 부도체 중간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도체에 가까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결합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는 전자의 수는 매우 소량이에요. 그러니까 부도체에 가까워. 근데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거의 정도 성질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규소나 점만 갖고 만든 반도체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순수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 순수 반도체를 가지고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반도체 있죠? 그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가 아니라 이 반도체 안에다가 뭔가를 더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불순물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자, 순수 반도체라는 것은 이름은 참 예뻐요. 순수하잖아. 그치? 뭔가 뭐 고귀하고 뭔가 심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뭔가를 불순물을 섞은 불순물 반도체를 우리가 주로 생활 속에 많이 이용해요. 실제 삼성 또는 뭐 LG 그다음에 SK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TSMC, 뭐 인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불순물 반도체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불순물 반도체가 어떤 거냐면 여기 14조 원소가 있어요. 14조 원소가 있으면 14조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인 뭐 규소라든가 저만륨이라든가 이런 14조 원소 순수 반도체죠. 순수 반도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이 불순물이 이거의 전체적인 성격을 좌우해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은 불순물 여기서 이제 중요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야. 이 불순물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은 15조 원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13조 원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조 원소를 추가하냐 아니면 13조 원소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그 성격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 15조 원소를 집어넣고 있죠? 요거를 N형 반도체라고 해요. 13조 원소를 집어넣은 것을 P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N형 반도체 또는 P형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5조 원소와 13조 원소가 있는데 15조 원소의 계피는 예로서는 인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13조 원소에 누가 있을까? 알루미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렇죠?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 15조 원소는 뭐고 13조 원소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13조 원소부터 보자. 자, 13조 원소 알루미늄 한번 보자. 알루미늄 보게 되면 얘는 전자 배치가 2, 8,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3개 되는 거죠. 원자가 전자 3개야. 그러면 알루미늄 이렇게 있으면 홀 전자가 3개야.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에 P 한번 보자. P는 2, 8, 5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5개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순수 반도체인 규소를 기준으로 본다면 규소는 홀 전자가 4개란 말이야. 그렇죠? 주변에 4개야. 근데 얘는 뭐야? 하나가 부족하지. 그렇죠? 지우여 잘 봐야 돼. 얘는 전자가 뭐야? 하나가 어떻다고? 부족하다고. 근데 이제 말 바꾸자. 전자 부족한 거 아니야? 전자 부족한 거야. 전자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얘는 전자가 하나 남지. 그쵸? 얘는 5개잖아. 원래 순수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4개인데, 그쵸? 홀전자 4개인데, 얘는 5개잖아. 전자는 남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치? 그래서 이렇게 13조 전자가 하나가 부족해요. 얘를 P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를 N형 반도체라고 해요. 자, 내가 아까 P형 반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가 부족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얘는 전자가 남아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자. 이 알루미늄을 원래 순수 반도체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규소가 이렇게 있다 진짜. 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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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소가 있어.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집어넣었어요. 13조 원소에 있는 알루미늄을 집어넣는다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규소들은 결합을 4번 한단 말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모두 다 4번씩 해야 돼. 이렇게 다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결합 해서 다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는데 얘 잡아봐. 얘는 여기 전자 하나 갖고 얘랑 결합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홀조자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니까 얘 알루미늄 결합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한 다음에 얘가 야 나랑 결합하자. 그러니까 결합하자면서 얘가 전자를 딱 내놓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야? 나 전자가 없어. 나 3개밖에 없어. 나 결합 3번밖에 못해. 그럼 나 어떡해? 쌍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가 전자 하나 없잖아. 비었잖아.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P형 반도체라고 불러. P형 반도체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 빈 자리에 전자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한 빈 공간이 생기겠지. 그쵸? 원래는 얘도 하나 해서 전자 같이 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자가 얘가 하나만 내놓고 얘는 내놓지 않으니까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 빈 공간을 기억하자. 그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불러요. 양공. 그래서 플러스 전할 때는 빈 공간이 생겨요. 양공이 만들어져요. 교과서에 그런 게 안 나오죠. 예, 그건 안 나옵니다. 양공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 뭘 갖고 있다? 양공이 생긴다. 양공이 뭐야?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야.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나온다. 양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N형 반도체 한번 보자. N형 반도체는 여기 규소 있고요. 규소 있고요. 규소 있고요. 규소 있고요. 규소 있고요. 영어로 써야 되겠습니다. 실리콘 있고요. 실리콘 있고요. 실리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P를 집어넣습니다. 15조 원소는 P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도 결합합니다. 자, 결합합시다. 해서 결합을 모두 4번씩 쭉쭉쭉 결합합니다. 자, 공결합합시다. 공결합, 공유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 P를 한번 봐. P를 보게 되면 얘가 결합을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해요. 그럼 얘가 전자가 4개 아니라 몇 개야? 5개야. 그러면 얘가 전자 하나씩 내줘도 전자가 하나 남게 되겠지. 그치? 이 전자를 바로 뭐라고요?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는 하나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전자가 얼마나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P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자전자의 수는 바뀌게 되겠지. 아무튼 자전자가 생겨요. 이러한 반도체를 뭐라고 부를까? N형 반도체라고 해요. N형 반도체. 얘는 P형 반도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 하나를 갖고 뭔가 할 수 있냐? 하나 갖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두 개를 합쳐요. 붙입니다. 그를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다이오드. 그래서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다이오드라고 그러고 여기서 다이오드 할 때 이 다이가 뭔 뜻일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이런 사람은 아직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이오드 할 때 이 다이는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뭐야? 두 개라는 뜻이야. 두 개.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두 개. 아닙니다. 두 개.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 두 개라는 뜻인데 얘는 반도체를 두 개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같이 붙입니다. 여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두 개 같이 붙여요. 그래서 이거 P형 N형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개 반도체 두 개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자, 붙이는데 이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바로 어떤 거냐면 전기를 한쪽 방향만 흘려줘요. 반대쪽으로는 안 가.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얘는 전류를 한쪽으로만 쓰게 만드는데 이것을 단말로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정류작용하는 것이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놓으면 여기다 전극을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전극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외우자. P형 반도체 할 때 이 P가 부족해요 해서 P가 아니라 포지티브의 약자예요. 근데 우리 정기적으로 딸 때 포지티브, 네거티브 뭐야 이거? 포지티브가 뭐야? 플러스죠? 네거티브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다가 플러스 연결하고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 연결해야 돼요. 이래야지 전기가 흘러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P형, N형 접합 다이오드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여기 P형, 여기 N형 이렇게 있는데 반대로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만약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게 되면 전기 통할 것 같습니다. 안 통해요. 이건 전기 통합니다. 이거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P형 반도체는 반드시 무슨 극에? 플러스 극이에요. 그다음에 N형 반도체는 반드시 마이너스 연결해야 돼요. 반대로 한다 그러면 전기 안 통해요. 왜? 이럴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밤새 사시고 언니, 그가 진짜 잡니다. 자는 너 빼놓고 집에 그냥 갑니다. 눈 떠보니까 꼼꼼한 교실에 혼자 남아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예, 얼마나 무서운지는 채린이 언니한테 물어보십시오. 채린이 언니가 경험이 있으니까. 물론 나도 경험이 있고요. 자, 요게 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야. 자, 요 P형 반도체를 무슨 거에 연결했어? 여기 플러스 연결했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연결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요거는 같이 붙여놨습니다. 전기가 통해요. 자, 전기 통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통하는 거, 전류를 흘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뭐야? 전자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자가 와요. 그럼 여기에 어차피 자유전자가 있지. 그렇지? 자유전자가 있는데 요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건너가요. 건너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쪽 P형 반도체. 뭐야? 그렇지. 플러스. 됐죠? 보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 P형 반도체에는 뭐가 있어? 양공이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유전자가 있고요. 여기에 N형 반도체에 자유전자가 있는데 요 자유전자가 요 접화면에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할 때 이 전자 건너갈 때 이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얘한테. 그 여지가 바로 뭘까? 전자 건너가서 이 전자 들어갈 수 있는 빈 공백이 있어야 될 거냐. 그 공백이 바로 뭐야? 양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양공이 뿅뿅뿅 하고 있는데 이 양공으로 전자가 뿅뿅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슝 하고 빠져나와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뭐야? 전기 전송을 갖게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반대로 연결했다 치자. 여기가 P형 반도체고 여기가 N형 반도체고요.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을 해요. 그렇죠? 전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전자가 출발해서 전자가 이렇게 출발해요. 자, P형 반도체는 뭐가 있어? 양공이 있어요. 양공이 있고요. 여기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뿅 하고 양공이 뿅 들어가요. 이쪽으로 건너갈 전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 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만 전기가 흐르게끔 만든 것을 바로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 작용을 하는데 주로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세 개를 붙이게 되면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트랜지스터는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했고 페이지 129페이지 봅니다. 129페이지 129페이지 보시게 되면 N형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제가 지금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있는데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든 거 이걸 바로 다이오드라 부르고 이걸 세 개 갖다 붙인 것을 트랜지스터라 불러요. 자, 트랜지스터 한번 볼까요? 트랜지스터 예, 트랜지스터 나오죠. PNP, NPN에서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증폭을 하거나 아니면 스위치 작용합니다. 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130페이지 봅니다.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 보면 트랜지스터가 있죠? 트랜지스터 3개를 붙인 겁니다. 트랜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다이오드를 갖다 붙여 작은 공간에 갖다 붙인 것을 바로 직접대로 IC 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30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작용은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기다 한번 좀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 좀 문제 몇 개 풀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내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134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지금 당장 해결합니다. 지금 풉니다. 자, 지금 빨리 씁니다. 이제 17문제밖에 안 돼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 나한테 나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거 뭐 계산 문제도 하나도 없어요. 알고도 툭툭 풀면 됩니다. 예, 소리 지금 까먹는이죠? 적지 않아갖고 뭐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예. 이게 뭐요? 지금 좀 있겠지? 예, 까먹느냐? 소리 검은 글씨고요. 흰 건 종입니다. 예. 프로그램 애들이 너무 막 그러네. 좋아, 그럼 숙제를 내주고 바로 넘어가자. 자,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지금 까먹는이라서 애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쭉 넘어가서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옵니다. 네, 갔다 오지 10분밖에 없어. 저기 다들 휴대폰 들고 가시고요. 네, 한참 있다 오실 거죠? 네. 자, 페이지 158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 158페이지. 자, 이제 새로운 챕터 들어갑니다. 새로운 챕터 들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도 그 쫓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개는 영어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탁. 네, 시스템. 탁. 네가 권원이야? 네가 권원 주니어냐고. 자, 개가 있는데 요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뭔가 상호 작용할 때가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 순환계, 신경계 뭐 이렇게 개를 붙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개들이 있을 텐데 먼저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태양계. 자,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모여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해요. 자, 태양계 식을 한번 볼까? 우리 태양계 가장 큰 어른은 누구야? 태양입니다. 태양이고요. 그 주변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여러 행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태양을 항성이라고 해요. 항성이라고 그러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그 지역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요 전체를 우리 뭐라고 볼까?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행성 중에 어디 살고 있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성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이 생물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금성에 생물체 있어요? 없어요. 수성에 있어요? 없어요. 화성에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오로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구에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만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만 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요 지구에 있는 요 있죠? 요쪽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생물 가능 지대라고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지구가 속해 있는 요쪽 부분이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권역이에요. 만약에 지구보다 태양 쪽에 좀 더 가까이 있거나 좀 더 멀리 있으면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물이야.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 지구보다 좀 더 가까운 내행성이죠. 이쪽 내행성은 태양보다 이렇게 태양과의 거리가 어때? 지구보다 가까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온이 어떨까? 높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그죠?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H2O가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구보다 좀 더 멀리 있는 외행성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 설사 물이 있다 할지라도 얘는 그죠?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생물체가 고체를 다 이용할 수 없죠. 근데 여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요 정도 위치에 있는 지구에는 바로 물이 존재할 것이고 이 물이 어떤 상태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여기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159쪽 봐봐. 159쪽. 자, 159쪽에 보면 지구가 있죠? 여기 지구. 이 지구가 바로 생물 가능지대, 생명 가능지대. 생물이 생명이네요. 오타봤습니다. 생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가능지대라고 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에 보면 유일하게 생물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각각의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요. 지구계라고 그러죠. 지구계라고 그러고요. 뭐 다른 말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이 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을 바로 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구 안에 이 지구라고 하는 걸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그 계, 구성 요소에 뭐가 있냐면 먼저 땅이 있겠죠. 직권이라고 불러요. 또 뭐도 존재할까? 물도 존재하겠지? 수권도 있어요. 그럼 대기도 존재하겠지? 기권도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생물도 존재해요. 생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지구 바깥 우주가 되겠죠. 외권이라고 해요. 외권을 부르는데 이 지구계는 크게 직권, 수권, 기권, 생권, 내권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상호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땅, 물, 공기, 생물, 그다음에 우주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천체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지구에만 존재하는 요소는 뭐가 있어? 생물권은 오로지 지구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봅시다. 어떻게 지난 예를 들은 거야.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 속에 두더지가 한 마리가 막 들어갔대요. 두더지가 막 들어가서 땅을 막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 뚫리면서 땅의 통기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얘는 뭐야?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또 바위가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막 불어서 바위가 깎여 나갔어. 풍화침식이 일어났어. 그럼 뭐야 이거는?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뭐 바위 중에 보면 이런 바위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생긴 바위 많이 봤잖아. 그렇죠? 무슨 바위라 불러? 버섯바위라 부르잖아. 많이 봤죠?
모래가 날아가면서 여기 때려가지고 깎인단 말이야. 그렇죠? 왜? 이게 뭐예요? 버섯바위 처음 본. 처음 봐요? 살면서 처음. 아 그래요? 나도 아직 본 적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볼 텐데 먼저 페이지 160페이지 보자. 160페이지에서 기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권입니다. 기권. 자, 기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야? 공개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죠? 자, 기권이 뭐야? 그랬더니 소리가 영어로 또 기권 영어로 뭐야? 아, 기법이죠? 그렇죠? 아, 예. 여기 영어를 못 하니까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해도 통하지 않네요. 영어를 못 하니까. 예, 기권을 내가 기법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아, 진짜 그런갑다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예. 뭐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영어 짧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 기권인데 이 기권은 기체에 대한 얘기죠. 자, 기체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는 이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권 그 자체를 뭐라 부르냐면 백이라 불러요. 네. 영어로 뭔데요? 뭐가요? 알거예요. 애트모피어. 아무튼 나대지 마시고요. 자, 이거 이제 대기라 부르는데 이 대기는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있는 모든 그 지역을 다 기권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표면으로부터 한 1000km 정도. 1000km 정도를 우리 기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층이 존재하는 이 주변 이걸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기권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기권, 이 대기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장 많은 것이 뭘까? 질소기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산소기체, 그 다음에 아르곤기체, 기타 등등. 그래서 대기의 구성물은 이제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같은 기체들이 제일 많아요. 아무튼 질소기체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면으로부터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체는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그렇죠? 대부분의 기체들은 여기 지표면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체가 많고 적으면 기체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기압이라 표현해요. 대기압을 표현하는데 여기가 고도라고 봅시다. 고도고 여기가 기압이라고 봅시다. 기압이고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안으로서 기체 입자수, 기체 몰수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높이에 올라갈수록 기체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그럼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 어떻게? 이렇게. 자, 무시해보시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말 안 했지 너. 이렇게 했잖아. 나대지 마시고 예, 손이 똑바로 앉으시고요. 자, 고도가 낮은 우리 지표면에는 기압이 되게 높아요. 높이 올라올수록 기압이 어떻게 될까? 점점 낮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고도에 많은 기체가 여기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고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집중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도윤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기체가 지표면에 자꾸 몰려 있지? 그렇죠.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대부분의 기체들이 지표면 위에 몰려 있고 위로 간 갈수록 점점 기체가 적어지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체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곳까지 빠지게 되면 약 1000km까지가 대기권으로 보통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수킬로만, 그러니까 10km까지만 올라가도 공기가 없어요. 사람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거의 기체가 없다시피 하겠죠. 기권을 구분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기권을 구분할 때 몇 개 층으로 구분해요. 근데 층을 구분할 때 그냥 높이로 구분하지 않고 이 기권을 높이에 따른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서 이 기권을 몇 개의 층으로 구분해요. 다시 한번 준수 힘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준수 잘 했잖아요, 그렇죠? 자꾸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환기 좀 했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걸 가지고 기권을 몇 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기의 기권 있죠? 이 대기층인데 그 대기층에 기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야. 두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복사 에너지인데 이렇게 정리합시다. 복사. 이번 시작하면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대류, 전도, 앤 폭사가 있어요.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내질이 없는 거죠. 내질이 없는 상태에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바로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이 복사 에너지는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됩니다.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돼요. 그래서 내질이 없어도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우주 공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되겠죠. 내질이 없어도 통과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복사 에너지 두 가지야. 여기 태양이 있다 치자. 태양이 있고요. 여기에 지구가 있다 치자. 자, 지구가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지구 쪽으로 태양 에너지가 옵니다. 이걸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부르고요. 그럼 이 지구가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그냥 땡이야? 아니요. 받은 것만큼 밖으로 뿜어냅니다. 밖으로 방출시켜요. 밖으로 방출시켜야 되는데 이때 방출시키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똑같죠. 똑같으니까 지구의 온도가 일정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 식어서 아이스 에이지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평균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온실기체 때문에 문제 발생하는데 보니까 뒤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것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 뭐야? 방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얘가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그 빛에 대해 한번 찾아볼까요? 빛에 대해서 자 빛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에요. 빛은 물론 입자 형태도 갖고 있습니다만 얘는 파동이고 파동이란 얘기는 빛은 파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뭐냐면 빛이 이렇게 컵을 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루부터 마루까지 이 거리를 바로 파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파장이 기냐 짧냐에 따라서 장파장, 단파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파장이 짧은 것을 우리 이제 단파장이라고 부르고요. 파장이 긴 걸 뭐라고 부를까? 장파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간은 그렇죠. 중파장이라고 불러. 시험에서 절대 안 나오죠? 네, 중파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우리 눈에는 파장이 짧게 보여 이렇게 느끼지 않고 색깔로 보여요. 그래서 파장이 짧게 되면 색깔이 자색이 됩니다. 자색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청남색 이런 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 보라색 결이야. 청남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면 파장이 길어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 눈에는 적색으로 보여요. 적색으로. 선생님 그러면 파장이 짧으면 보라색이 되는 거고 파장이 길면은 적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빨간 색깔이야, 얘는 초록 색깔이야, 얘는 파란 색깔이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파장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파장 되면 색깔이 녹색이 됩니다. 녹색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준수가 질문하겠죠. 선생님, 그럼 파장 중에서 적색보다 더 파장이 길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적색보다 파장이 길면 우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자색부터 청남색부터 여기 적색까지 파장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보다 파장이 더 길거나 짧은 우리는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광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선을 뭐라 부를까? 이거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거나 아니면 길면 우리는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자색보다 파장이 더 짧아요. 우리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를 UV, 울트라 바이올렛. 우리말로 자외선이라고. 그 다음에 붉은색보다 파장이 더 길어요? 적외선이라고. 인프라레드,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하죠. 이 적외선과 자외선 우리는 안 보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태양빛에 자외선이 섞여 있지만 우리가 자외선 보이네 막 이런 경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봤을 때 눈에 가장 해로운 파장이 어떤 파장이야? 무슨 색광? 청색광이 가장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파장이 길다는 것은 길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똑딱 1초 동안에 얘 흔들리는 이게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크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좀 적어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진동수의 비례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니까 얘가 에너지가 큽니다. 얘는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청색광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색광보다 파장이 더 짧은 자외선은 더 큰 에너지 갖고 있겠네요. 그렇지. 더 큰 에너지 갖고 있고 이게 더 큰 에너지 갖고 있다 그러는 거야. 피부도 뚫어. 그래서 피부 손상이라든가 노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면 이 UV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블록 같은 거 막 안 바르면요. 예,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친구 없으니까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선블록 바를 게 없겠죠. 예, 선블록 같은 거 바릅니다. 자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 지구 들어올 때 얘네는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들어와요. 빨리조쪽 파남보 가시광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광선을 그 분광기라 그러죠. 프리즘 갖다 비치면 어떻게 돼요? 빨리조쪽 파남보로 쫙 흩어지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시광선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일부 자외선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할 때는 이때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태양빛은 눈부시지만 지구도 빛을 방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적외선 형태로. 그래서 아무튼 적외선 형태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사 에너지는 일종의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고. 이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바뀌는 것은 크게 두 가지야. 두 가지에 의해서 높이에 따른 기온이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기온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거 보자. 그래프야. 여기가 기온입니다. 기온이고 여기가 고도, 높이라 치자. 원래는 우리 지구의 대기는 오로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딱 이 두 가지에 있어만 기온이 영향을 받아.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올라가죠. 올라가면 쭉 온도가 추워집니다. 그러다가 쭉 다시 기온이 상승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 온도 변화가 갖게 돼 있어요. 우리 지구가 원래는. 근데 실제로 이렇지 않아.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온도가 크게 꺾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꺾게 되는데 이쪽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 이유는 이 아래쪽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이 기온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높이 올라가면 태양과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높이 올라갔자 그 세 번의 피지 태양과의 거리를 따진다면 이거 가까워진 건 아니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낮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간 후에는 다시 기온이 갑자기 상승해요. 얘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지 않아. 이 그래프는 잘못된 그래프예요. 왜 잘못된 그래프냐면 무언가 하나를 무시해버렸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지구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우리 생명권을 지켜주는 굉장히 고마운 오존층이 있어요. 바로 얘는 오존층이 없을 때, 오존층이 없을 때 오존층은 뭘로 이루어져요? 오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존층은 오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존층이 없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주목하시고요. 나대지 마시고요. 아빠한테 가고 언제 쉬어요? 근데 저 15분 정도 돌았는 것 같은데. 이게 권은이야? 자, 봅니다. 빨리빨리 떠주십시오. 때 자면 안 돼요. 갔다 와요. 아, 이거 좀 근데 하자. 따라서 가세요. 이거 하는 김에. 얘 갔다 온다면 갔다 와요. 그래요. 얘가 버넌트 주니어거든요. 예, 얘가 또 같이 또. 자, 보자. 선생님 근데요. 이 오존층 잠깐만 설명해야 돼요. 자, 오존층이 없을 텐데 그 오존층이 뭡니까? 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외선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 오존층이 있는 쪽은 어떻게 될까? 태양 에너지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상승이 되겠지. 그래서 오존층을 보려한다면 그래프가 여기다 원래 쭉 가는 게 맞아. 근데 이 정도 쭉 온도가 쭉 낮아지다가 갑자기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흡수예요. 모든 것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왜?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다시 이것처럼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쯤에서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하고 이 자외선 흡수 때문에 그래프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받게 됩니다. 물 줄여볼게요. 여기가 기온이고요. 높이야. 여기서 중간에 가다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닌 지구 복사 에너지가 아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 그래서 그래프가 요 땅으로 바뀝니다. 기온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오.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한번 크게 꺾이는 거야. 반대 방향. 그래서 크게 4개의 번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몇 초? 맞죠?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 이쪽을 뭐라 불러? 대륙권이다. 이걸 뭐라 부를까? 성층권. 성층권. 여기는 중간권. 여기는 열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것은 실제 지구의 모습이고 얘는 오존층이 존재했을 때, 오존층이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지구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원래는 오존층이 없다면 이런 그래프였을 거야. 근데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이따 그래프가 나와요. 주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도윤수 이해되죠? 도윤이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피곤해하시나? 그럼 문 좀 열어서 확인 좀 시킬까요? 네, 제가 포기하자고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누가요? 제가요. 아, 권원이 말소리가 너무 톤이 낮아서. 나는 지금 권원이가 뭐라 그러면 화장실 간다는 뜻인 줄 알고. 나 언제 쉬어요? 1시간 지났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억하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만 더 할게요. 좀만 더 하고. 예. 시험이 언제인지 정확해봐야지. 지금 저기 체리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는데 집중이 된 적이 이렇게 뼈를 때렸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힘들면 우리 도윤이까지 지금 지옥을 헤매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얘도. 예, 원래 도윤이가 집중이 무척 좋거든요. 도윤이가 무척 좋은데 집중력이 오늘 조금
흩어진 모습이고 찬우는 에너지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쟤는 근데 온지 20분밖에 안 아 얘가 뭐 저기 딴거 하다 왔어요.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까. 중요한 게 제가 20분 동안은 저도 집중을 했어요. 글쎄 나는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게 뭔지. 저도 예. 저 가시방송까지 들었어요. 자. 단파전. 자 여기 주목하시고 자 보자. 그래프 이렇게 돼요. 다운 업 다운 업. 자 하나씩 보자. 먼저 대륙권 한번 보자. 대륙권. 자 대륙권에는 여기 다른 권역에 비해서 기체가 엄청나게 많겠죠? 기체가 엄청 많고 기체가 엄청 많다는 얘기는 기압이 상대로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거기 대부분에 공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가 상승할수록 점점 추워지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일 거고 위쪽은 어떨까? 차가운 공기겠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를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무겁고 어떤 게 좀 더 가벼울까? 밀도가? 차가운 공기의 밀도가 커요. 그러면 가벼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무거운 공기 위쪽에 있단 말이야. 안정해 불안정해.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친구. 불안정해. 그래서 무거운 곳이 아래로, 가벼운 곳이 위로, 위아래로 이렇게 순환해요. 우리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할까? 대류현상이라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있죠. 대류현상. 그렇지? 자, 대류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기체가 엄청 많고요. 놀라지 마라. 동현아 놀라지 마. 놀라지 말라 했다. 여기 기체가 많고 기압이 엄청 높은데 놀랍게도 여기 대권 안에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기체들이 업, 다운, 업, 다운. 제가 영어 쓰면 여러분 못 알아듣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걸 대류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기체들이 대류현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기상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쪽 대륙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대류현상이 발생한다. 오케이?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다? 점점 추워진다고 하는 거. 그럼 추워지는 이유가 뭐야? 얘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 아니야.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의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해됐죠?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성충권. 왜 그 다음에 아니 저 진짜. 근데 5시에 가지 않아요? 이거요. 아닌가? 우리 몇 시에 가? 5시. 지금 우리 중학교 쌤, 다 2시에 가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선생님 저희 진짜 몇 시에 가요? 5시 반인가? 6시에 5시야. 6시에 끝나는 거죠. 10시까지 하나고요? 6시까지 안 됐어요? 5시까지 나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응원하던 야구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하나? 하나요? 한나는 야구를 하나만 하고요. 자, 여기 성충 한번 보자. 우승하셨으니까 여기 성충원에는 뭐 우승이 있어요, 야구도? 그냥 가려고 하는 거. 자 여기 보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 아니, 여기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이 있고 이 오존층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태양으로부터는 강력한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층이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 흡수하게 되니까 여기서 온도가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무엇 때문에?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거야. 자외선을 흡수해줍니다. 자 그러면 성층권 한번 보자. 자 성충원이고, 자 성충원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높아지는 거야. 왜 기온이 높아지는 거야?
기온이 높아진 이유는 오존층의 에너지 흡수 때문에 높아진 거죠. 태양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면 아래쪽엔 찬 공기가 있거든요. 밑에는 쿨이 있거든요. 위쪽은 뭐가 되는 거야? 핫이 되는 거야. 그럼 위쪽과 아래쪽을 봤을 때 기체의 밀도는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지? 이쪽이 밀도가 크고 이쪽이 밀도가 작죠. 왜? 얘는 안정, 불안정. 안정. 아무튼 영어는 써야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게. 소리 못 알아듣겠다. 네, 굉장히 안정합니다. 네,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렇죠? 안정합니다. 아니, 넘기세요. 아, 저는 이것도 못 알아듣겠다. 안정합니다. 자, 자, 좀 이따 좀만 더 하고요. 아니 아까 전에 예, 50분에 있을 겁니다. 50분에. 네? 50분에. 아니 저 5분 동안 자도 돼요. 저 힘든. 아, 너 이제 선배인데 좀 물건 보여야지, 체리나. 제가 선배였어요. 네. 얘도 힘들 때잖아요. 죽고 싶어요? 그 빨리 봅니다. 자, 3번 한번 보자. 3번. 자, 3번은 네, 근데 좀 한 10분만 쉬었다 하면 그 내용이 너무 머릿속에 잘 들어요. 자, 중간권입니다. 중간권. 자, 중간권에서 중간권의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어느 권하고 비슷하지? 중간권은? 대륙권과 비슷하죠? 그렇죠? 얘는 대륙권과 비슷해요. 대륙권 비슷하고요. 얘가 어느 거냐면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원래 중간권이야. 그렇죠? 그렇죠? 요쪽 부분이 중간권이란 말이야. 근데 중간권은 지구밥 아니에요. 자, 중간권이고요. 얘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근데 다른 권역보다 가장 온도가 낮은 포인트가 바로 어디야? 중간권이야. 온도가 가장 춥습니다. 제일 추워. 엄청 춥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그럼 얘는 아래쪽이 어떤 거야? 아래쪽이 뜨거운 공기고요. 위쪽이 어떤 공기야? 찬 공기야. 그럼 얘는 대기층이 안정해, 불안정해?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얘도 역시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불안정하니까 위아래로 움직여요. 무슨 현상? 대류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나 기상 현상은 없어요. 왜 기상 현상은 없을까? 그렇죠.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집니다. 대현상은 똑같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기상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 왜? 수증기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끔가다 놀라운 것도 발견해요. 뿅. 이게 뭐야? 유성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성을 관측하는 것이 바로 중간권입니다. 쟤는 묵하게 뜨시고요.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네 번째. 열권입니다. 열권. 자, 열권은 거의 기체가 없어요. 기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엄청 뜨거워. 밤이 되면 엄청 추워. 일교차가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합니다.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져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열입니다. 맞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륙권, 성주권, 중간권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을 때 똑같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성주권에서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갑자기 꺾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꺾인 다음에 다시 얘처럼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저기서 그게 4개의 번역으로 나타나는 거가 성주권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열권을 보게 되면요. 가끔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태양 입자들이
지구의 옅은 대기층과 이렇게 막 충돌해서 빛을 막 내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커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만들어져요. 되게 아름다워요. 하늘 막 이게 그 녹색 장막이 막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걸 바로 뭐라 불러? 그렇죠, 오로라. 오로라가 뭐예요? 그 컴퓨터 사면. 네,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라 직접 봤죠? 오로라 봤죠? 저 북유럽 가면 오로라 나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되게 예쁘대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없고요. 주로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를 가야지 볼 수 있는데 저 핀란드는 이제 노르웨이처럼 이제 북쪽 쪽에는 오로라를 관측하는 곳이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 그 호텔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어디요? 그 노르웨이나 북유럽에 보면 그 관광 상품을 팔더만 가봤어요? 유럽 안 가봤다니까요. 유리로 되어 있고요. 밤만 돼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데 그 뭐 허구나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로라 그 예보가 있어요. 오늘 밤에는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해 보죠. 해요. 그럼 이제 갑자기 그 호텔 예약순이 몰리고요. 가격이 막 천정부지 막 뜨는 거죠. 1박에 막 몇 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로 그래서 오로라를 막 관측하고 이렇게 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오로라를 직접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 그렇지? 그럼 나중에 성공해서 꼭 불러보십시오.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겁니다. 자, 책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 보였다는데. 그래요? 난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오로라 보이면 지구가 망한 거 아니에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다 설명 드렸습니다. 모의사 159페이지요? 자, 그다음 161페이지 네 번째 기권의 역할 한번 봐봐요. 기권. 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한번 잘 읽어봅니다. 한 5분만.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책에 여기 오로라 그림 나오네요. 그렇죠? 멋집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 읽어보셨죠? 자,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직권 가보겠습니다.